when it's over. And I think everybody's tired of fighting at this moment. They're losing too many people. 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바 코너입니다. 간밤에 이 CNN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중재한 내용대로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하는데 동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석 달 후면 벌써 만 4년입니다. 네. 전 세계 경제까지 출렁이게 만든 전쟁이었는데 정말 평화가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평화안을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종전협상안이 러시아에 훨씬 유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와요. 트럼프가 러시아가 써준 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속사정이 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알기 쉽게 전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뉴스 헌터스 팀의 이현식 기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콘스탄티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기자님. 먼저 아까 네. 이 종전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합의를 해서 쓴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써서 던져줬다는 말이에요. 네. 이게 좀 논란이 왜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트럼프가 이제 직접 받아 쓴 건 아니고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뒤에 숨은 외교적 함의를 전문적으로 알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러시아 쪽 특사와 만나서 만든 안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받아라 하고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네. 그 4년 가까운 전쟁 동안에 러시아가 달성하지 못했던 네. 갖고 싶은 것들을 대부분 다 주는 내용이 초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네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실무 협상을 해서 네. 독소 조항들을 조금 줄여놓기는 하였으나 네. 여전히 러시아에 상당히 그 유리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게 영어로 써 있지만 네. 이 문체 자체가 러시아 말을 그대로 번역하는 왜 우리나라도 번역체는 티가 나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아닌 건가요?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 자체가 네. 처음에 일단 굉장히 심한 안을 던져놓고 어느 정도 들어주는 척하면서 가운데 비슷하게 옮기는 그런 협상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뭐 들으신 것처럼 미국의 평화협정안을 사실상 러시아가 써준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한쪽에만 불리한 조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콘스탄틴 씨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시니까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평화협정안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국가 대표하는 사람 아니니까 이게 제 느낌으로 생각하면 우리 우크라이나 예전부터 평화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네. 누굴 싸우고 싶지 않는 그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라들이 다 모여서 네. 그런 방법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혜를 받고 그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오프닝에 말했듯이 CNN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이걸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 우크라이나 받기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이 들리거든요. 근데 이 보도 그럼 사실입니까? 일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다 거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아예 군사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알겠습니다라는 제스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미국 쪽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출처가 백악관 관리들이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백악관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이번 주 그 말부터 그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아마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일부 기사에 보면 이달 안에라고 돼 있는데 날짜가 사실상 이제 그 이번 주말까지로 보이는데 네. 네. 그 사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도장을 찍으려는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정리안을 또 러시아가 만약에 거부한다면 네. 그것도 협상이 깨지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러시아가 거부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을 수 있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지난 8월에 미국과 알래스카에서 같이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정리안이 말씀하신 알래스카 그 미러 정상회담의 안과 많이 다르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네. 그 지금 군사 요충지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돈바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4분의 3 정도를 지금 이제 그 곧 지도가 나올 텐데요. 4분의 3 정도를 현재 러시아가 차지를 했고 네. 그 나머지 4분의 1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그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합쳐서 돈바스라고 하고 네. 예, 그 빨간색 옆에 빗금 친 땅이 있고 그 옆에 흰색 지역 중에 일부는 아직 우크라이나가 지키고 있고요. 네. 네. 거기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요새화된 방어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싸우지 않고 그냥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건드리면 러시아는 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저 돈바스라는 지역이 예로부터 석탄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20세기 전반기부터 공업이 되게 발달한 그래서 군수산업이 성장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저 지역을 이제 러시아가 안정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러시아의 향후 군사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 땅을 그런 식으로 넘겨준다면 네.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뮌헨 협정과 주데텐란트의 어떤 재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도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요새화되어 있는 지역을 무혈 입성하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네. 갑자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넨 협정 그리고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데텐란트. 예. 주데텐란트. 요게 아픈 기억이라고 좀 해주셨는데 뭡니까 정확히? 그 우리 전래 동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호랑이가 떡 팔러 가는 어머니를 네.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처음에는 떡만 뺏어 먹다가 나중에는 그 온누이의 어머니를 통째로 잡아먹는 그런 동화가 까지 잡아먹으려고 했죠. 그렇죠. 마지막에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2차 대전 직전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독일의 동쪽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있는데 네. 그 접경 지역에 독일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주데텐란트라는 땅이 있어요. 네. 그래서 히틀러가 그것만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전쟁 안 일으킬게라고 해서 네. 그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흑백 화면이 그 당시 협상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영국의 체인벌린 당시 수상이 가서 히틀러와 협정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냥 띄워줘요. 네. 그 결과 히틀러는 그 땅을 바탕으로 유럽 전체의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바스를 넘겨주는 방식이 저 때의 기억과 굉장히 비슷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콘스탄틴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돈바스 지역 얘기를 했는데 이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좀 어떤 땅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주 그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그 우리가 쉽게 넘어줄 수 있는 그 지역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탄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도 있고 네. 게다가 역사적으로 보시면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뭐 자기 손을 잘라버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처럼 생각하면 경산도, 춘천도 그 같은 지역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문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휴, 네, 참, 이 백악관이 내민 종전 협상안이 그 처음에 기사화됐던 거는 28개 조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19개로 줄었다고 네. 기사가 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독소 조항을 빼서 19개로 수정이 됐다는 것 같은데 더 심한 독소 조항이 있었나요? 뭐 그 19개 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네. 28개 항은 전문이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까 러시아가 반대하면 깨질 수 있는 협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이 그렇게 많이 빼주지는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네네. 28개 항을 저도 일일이 다 읽어봤거든요. 네. 분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뭐랄까 이 대등한 나라들끼리의 평화 협상이라기보다는 패전국에 대한 항복 문서 같은 성격이 굉장히 강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
독소 조항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조항 때문에 우크라를 거의 패전국 취급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 그 돈바스 얘기를 설명을 드렸지만 네. 싸우지도 않고 요충지를 그냥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네. 있죠. 네. 그다음에 이 종전 협상의 그 집행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네. 미국과 러시아가 결성하여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기 없어요. 아, 당사자인데 빠져 있군요. 빠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의 향후 군대 규모를 제한을 합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가 88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그걸 처음에 60만 명까지 줄이라고 했다가 네.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너무 반발을 해서 네. 80만 명까지로 선이 늘어나 있기는 한데 네. 러시아 쪽에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병력을 제한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향후에도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네. 외교나 국방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약을 합니다. 나토 가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헌법에 명시해라. 네.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장거리 화력을 갖지 말아라. 그다음에 100일 내에 선거를 실시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네.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인데 정말 패전국 취급을 하는 거군요, 이게. 아니 그리고 그렇게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면 향후에 네. 또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처럼 얘기죠. 그러라는 들리잖아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선거 10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부분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원래 우크라이나가 지난해에 대선을 치렀어야 했는데 지금 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치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00일 내에 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우크라이나 국내 법상 네. 전쟁 때문에 계엄을 선포를 하면 네. 그 기간에 선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해도 할 만한 게 만약에 제가 러시아의 어떤 그 정보 당국이어도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각종 테러 활동, 사보타주, 여론 분열 이런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계엄이 끝나기 전까지는 선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0일 안에라고 굉장히 타이트한 시한을 주고 선거를 하라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러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 이른바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붙어 있는 조항이 나치 활동과 이념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좀 뜬금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러시아가 그동안에 해온 프로파간다를 좀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러시아는 젤렌스키가 반러 나치라고 계속 선전을 해왔어요. 선전인 거죠. 그렇죠. 네. 젤렌스키는 유태인이고 그 가족 친척이 많이 죽었습니다. 네. 나치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치가 아닌데 네. 그 반러를 나치와 연결해서 젤렌스키를 나치라고 계속 선전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일 안에 그들을 나치로 몰아서 정리를 하겠다는 러시아 쪽의 의도가 이 문안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콘스탄틴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문제가 그래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른 분들이하고 그거를 지금 나라도 안전하지도 않고 지금 전쟁 중이라서 이 기회를 선거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죠.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되고 조금 나라가 조금 안전하게 되면 평화가 되면 그때 편하게 우리 여러 가지 국민들 의견을 모여서 그때 대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트럼프에 대한 또 마가에 대한 민심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쉽게 할 수가 없고 이거 네.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이제 대해서 지혜롭게 얘기하고 뭐 그런 일이 뭐 쉽게 얘기하는 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 결국 마가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우리 선영 앵커가 물어본 이유도 네. 트럼프 대통령 전 바이든 행정부 때는 사실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다가 트럼프 들어서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민심이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결국 지금 이게 유럽도 반발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유럽에다 뭐 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건가요? 좀 너무 나갔나요? 그런 느낌이 좀 네. 드는 대목이 있어요. 이 협정문에 보면 그 나토군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지 않는다라고 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주둔할 수 있는 나토군의 주축은 미군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손 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투기는 폴란드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전투기 앞에 수식어가 유럽 전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문에서 안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대목은 나토 하다가 거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의 공중 지원마저 네.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정문을 보고 어느 유럽 전문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가 세력이 유럽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멸이 묻어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그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이런 그 분위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가 당신들한테 그렇게 중요하면 네. 유럽 사람들이 당신들이 총 들고 지켜. 왜 우리한테 그래? 너희들은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지켜주는 동안 네. 복지 즐기고 맨날 우리한테 뭐 가르치려고나 들고 우리 이제 그런 거 싫어라는 게 미국 사람들의 사실은 속마음이에요. 점점 그런 생각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미국 측에서는 어쨌든 이번 주말까지 모든 걸 끝내고 싶어하는 모양새인데 네. 이 협상 어떻게 전개될 걸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미국이 좀 러시아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이 여러 차례 러시아의 행동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네. 오히려 미국이 끌려간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다음 주 이후에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안 조율을 할 텐데 그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빠르면 연내 종전이 될 수도 있겠으나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그냥 전쟁을 계속하는 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달려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오히려 봐도 그런 될까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이 종전 협상에 갖는 국제 정치적 함의가 또 뭐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주권 국가의 영토의 완결성을 존중하고 네. 그걸 무력으로 침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금지 행위였어요. 네. 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이제는 힘센 나라, 핵 가진 나라가 때리고 땅 뺏으면 네. 그걸 어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그냥 국제사회의 질서, 뉴노멀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네. 이 얘기를 동북아시아에 가져와 보면 네. 동북아시아, 우리 한반도 주변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들이 영토 욕심을 냈을 때, 바다 욕심을 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없으면 당한다. 이게 뉴노멀이 된다는 게 상당히 두렵게 들리는데 콘스탄티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결국은 러시아가 좀 주도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종전이 된 후엔 러시아가 G8에 복귀를 하고 결국 국제 무대에도 다시 당당하게 등장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거든요. 근데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곱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느낌으로 러시아 그렇게 등장을 하면 그 우리한테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문가들이 그런 일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혜를 찾고 그거를 하시면 앞으로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금 뭐 그렇게 나라가 법적으로 그렇게 안전하는 나라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다 나라들이 다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사실상 전쟁 때문에 G8에서 그렇죠. 네, 나오게 됐는데 다시 또 마치 상처럼 G8에 들어갈 수 네. 있게 된다는 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로서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음이 슬퍼요.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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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는 중간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